최근 김정은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숙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다. 북중 사이에서 예전과 다른 파열음이 표출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이 대부분 참석한 중국의 공식 행사에도 북한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은 곧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른 것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국방부가 지난 7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건군 97주년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는데 주중 북한 무관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중국의 각종 기념식에 적극적이던 북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 행사가 있기 4일 전인 7월 27일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진행한 6.25 전쟁 상징 종대행진에 먼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9월 8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펑춘타이 대사대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북중 관계가 틀어진 이유로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밀수 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김정은이 사용하는 1호 물품까지 압류한 뒤 반환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급격히 커진 듯 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해온 북한 정부가 이제는 중국의 침투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 정부는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간 반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후 중국에 의한 정보 분열 공작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한국전쟁의 의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데다 70페이지의 한국전쟁 공식 기록에 중국 관여에 대한 언급은 불과 3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후 김일성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잇따라 숙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군은 1950년대 말까지 전면 철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 관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언젠가 북한의 친중 정권 설립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중간 완충지대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윈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옛 영토를 되찾겠다며 실지회복주의를 내세워 대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력이 강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공정의 행태만 보더라도 대만 다음엔 한반도까지 넘보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불편한 국가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사일 능력은 곧 공격 능력으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사일이 개발될 대단히 껄끄러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은 북중 결탁 차원에서 북중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를 알지만 거스를 힘이 없고 막연히 중국의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의 주권자로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한국 이사단은 해체되고 공중강습사단으로 재편되면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 목표는 평시 대테러 특수임무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군은 전력의 70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해 놓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비해 항공전력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 내 도로 사정으로 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남측 휴전선에 고정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0은 평양과 원산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중 국경지대에는 북한군 전력의 10도 안 되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중국군이 밀고 들어올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지상군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시 밀집되어 있는 휴전선 지상 돌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을 미리 장악하는 4단급 공중강습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 거점을 빨리 장악하게 되면 평양 진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진입을 막는 방어라인을 청천강 라인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사단 공중강습 부대는 새로운 3가지 비장의 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소형 다련장 K311 전술 트럭에 70mm 로켓포를 단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신형 K151 전술 트럭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는 공격용 드론, 자폭 능력 등 각종 성능으로 무장한 다양한 휴대드론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비젤과 같은 소형 공중강습이 가능한 소형 장갑차가 등장할 것입니다. 신속 대응 부대의 롤모델은 미국의 101 공중강습사단과 75 레인저 연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기와 수송기 등으로 신속히 적 후방에 침투해 정규군과 다름없는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소형 장갑차와 경전차, 소형 전술 트럭이 선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군용수송기 및 특수목적기 독자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11일 카이가 미래 수송기 디자인을 공개했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프로펠러 수송기가 아닌 제트 엔진을 단 수송기로 소개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카이는 수송기 형상이 일본의 C2나 우크라이나의 AN178 등 동급의 다른 수송기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이 수송기는 화물적재, 미사일 운송, 로켓 우주발사, 특수부대원 투입, 다른 항공기 공중제급류 등 다목적 임무를 위해 개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이는 수송기는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리고 항공전자 장비는 간소하며 무장은 장착하지 않아 개발 난이도가 낮다며 C130, CN235 수송기와 해상 초계기 등을 감안하면 33대의 수요가 있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상으로 20여 대의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 이후 특수임무기 수요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수요는 더 늘어나 200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 개발 계획으로 1단계는 국책 사업인 쌍발 제트 엔진을 장착한 군용 수송기 개발입니다. 특히 카이는 KF-21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해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2단계는 수송기 플랫폼을 활용한 특수임무기와 민수중형기 개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국내의 운용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성능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록히드 마틴사의 C130보다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는 단순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아 북한 핵과 현무 맞기 싫으면 북한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